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산한 기밀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잔의 섬뜩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낡은 선풍기와 관련된 이야기로 여기에 숨겨진 기밀과 무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심한 물건이 선풍기가 이렇게 끔찍한 경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함께 알아보러 가봅시다. 이 이야기는 길가에 버려진 낡은 선풍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풍기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본가로 멀리 있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지난 여름 삼산도 이실을 경험을 하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지만 반시 처음 자취방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가 막막했습니다. 자취를 해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밥을 먹는 것 둘째치고 방 안에 뭘 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요. 물론 냉장고나 에어컨 같이 비기임으로 있는 가전제품도 있었지만 당장 알바를 하면서 월세 내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슬슬 여름이 다가오고 있던 시점에 어떻게 무더운 여름을 버텨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2차를 가자며 술을 사서 저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밤에도 제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선풍기였죠. 누군가 버린 것처럼 전봇대 옆에 선풍기가 놓여 있었는데 딱 봐도 크게 하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선풍기 옆으로 달려가서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분명 잘 돌아갈 것 같았고요.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친구 한 놈이 뭐 하는 거냐며 저를 잡아 끄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남이 버린 뭘 굳이 왜 가져가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분명 잘 안 돌아가니까 버린 거 아니겠냐며 뭐라고 하길래 하는 수 없이 밤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면서 또다시 그 선풍기를 발견했죠. 발견돼서 보니까 더 정상적으로 보였고 무엇보다도 저번만 있으면 돈도 붙겠다. 굳이 전기세 왕창 내면서 에어컨을 쓸 필요도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제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찜찜한 마음에 당장은 아니고 만약 돌아오는 길에도 있으면 한번 켜보기나 하자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 역시나 선풍기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단 마음먹은 대로 선풍기를 집어들고는 집에 들어와서 켜봤는데 잘 돌아가더군요. 그 정도로 돌려놓으면 약간 띠럭대는 소리가 나기는 했지만 그리 문제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선선하고 쾌적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계속 몸이 찌뿌듯하고 괜히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발된 시험 기간도 아니었고 그리 스트레스 받은 일도 없어서 왜 그러는 건가 싶었죠. 처음에는 그냥 그런 수도 있겠거니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아픔을 떠나서 몸이 처지고 어디 나가는 것조차 귀찮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감기에 누리기 시작했죠. 이게 잠을 자는 건지 내가 깨어있는 건지 잘 몰랐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 그냥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죠.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감기에 누였는데 그럴 때마다 대체 이게 우리의 챙기는 건가 의문이 들다 보인다. 인터넷도 찾아보고 주변에 감기에 누여본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하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누이기 시작한 지 3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선풍기를 미풍으로 하고는 회전으로 돌려놓고 잠에 들었는데 또다시 감기에 눌렸죠. 이번에도 여전히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천장만 멀뚱멀뚱 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으면 그 밑으로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선풍기가 있는 자리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이 있는 것 같았는데 눈을 안으로 움직여서 그 모습을 보고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선풍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까만 한복 같은 걸 입은 여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풍기가 회전하면서 삐걱삐걱 내는 소리에 맞춰 고개를 돌리고 있더군요. 마치 자기가 바람을 부는 것처럼 고개를 꺾으면서 돌리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찢어질 것처럼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었는데 더를 실릴 제가 재밌다는데 계속 고개를 돌리면서 눈으로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기절도 못하고 눈을 감고는 한참을 있다가 눈을 뜨니 새벽이 밝아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멍을 비켜 그 선풍기를 봤는데 여전히 선풍기는 잘 돌아가고 있었죠. 어찌나 무섭던지 잠이도 모으고 선풍기를 잡아다 그대로 집 앞에 버려버렸습니다. 방에 들어와서도 계속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나가서 원래 있던 자리에 버리고 왔죠. 그날부터는 다시 자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토록 며칠 연속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지쳐 쓰러지듯 잠을 잤는데 다행히도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밤 위에 눈이지도 않았는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절대 주의 없는 물건은 주워오는 게 아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선풍기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삐걱삐걱 목을 돌리고 있었다는 게 참 낙곤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물건도 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여자 미신이 선풍기에 들어붙어 있던 길은 모르겠지만 함부로 가져왔다면 저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도와보이고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차라리 그냥 제가 쪼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이상한 경험들도 많이 해왔고 워낙 무서운 걸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만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위험한 투더라고 하는 공포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서 무당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로 귀신을 보여준다고 하는 무당이셨는데 반시국이 너무 신기해서 그분을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 그분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를 알게 되어 그곳에 가입을 했습니다. 매일 채팅창에서 회원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재밌던지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도 그만두고 매일 대화는 나왔죠. 사실 이 카페에 가입하게 된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PC방 알바를 하면서 고시원에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 공포학과에 올라온 걸기 이야기처럼 방에 벌레가 들끓었거든요. 매일 벌레를 썰어다는 게 일상이었는데 어쩔 때는 자고 있으면 누군가 제 뒤에 바람을 불어넣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이 카페에 들어가 제 고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야기를 나눴던 한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물집어 낫기로 막걸리를 뿌려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하게도 정말로 이상하게 한 사람들은 바로 끊겼습니다. 그게 인연이 되어 그분과 각별히 친해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저보다 2살 어린 여자분이셨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지 못했고 통화도 못했지만 점점 친해지다 보니 자연스레 호감이 생겼죠. 거의 3개월 정도를 랜선 연애만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경남 진주에 사시는 무당인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랜선 연애만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기 싫어서 제가 모은 돈을 가지고 진주로 내려가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분과 잘 만나서 진주에 자리를 잡고 동거를 하게 되었죠. 당시 저희가 살고 있었던 집은 진주 터미널 뒤편에 있는 지원집 중 하나였는데 위도 거기 신당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후배가 마침 일을 그만뒀다고 저를 만나러 진주에 오겠다고 말하더군요. 여자친구도 훌륭히 숨나찔고 셋이 만나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술이 떨어져서 저와 후배가 편의점에 가서 술과 안주를 사서 집에 돌아오고 있었죠. 집 골목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고르묵 담벼락을 보니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아있는 겁니다.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아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그 애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저희 앞을 가로막았죠. 깜짝 놀라서 아이를 쳐다보니까 애가 얼굴부터 몸이 전체가 온통 푸른색을 띠고 있더군요. 후배놈은 그 애가 안 보이는지 제가 자꾸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나서 아이를 피하려고 하니 왜 그러냐고 묻더군요. 너는 이게 안 보이냐고 했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애는 자꾸 제가 옆으로 피하려고 하는 게 재밌는지 계속해서 제 앞을 막고 있었고요. 그러다 이게 귀신이라는 걸 알아채고는 일단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니까 분명 불을 다 켜놓고 있었는데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고 지지직거리는 TV만 덩그러니 켜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니 여자친구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고는 펄썩 쓰러지는 겁니다. 저희 둘 다 놀라서 팔이랑 다리를 마사지했는데 여자친구가 한참을 기절해 있다가 일어났죠. 그리고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여친이 접신하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단지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무당이다 보니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연애를 하다 보니 여친 무당 일을 거의 끊다시피 했던 겁니다. 원래 몸도 약했지만 신병이 도지는 바람에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했는데 그날 일어나자마자 저를 보고는 딱 이 말을 했습니다.
영감님이 자꾸 나무라신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신을 받은 범이라 그걸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던 범이다. 그러다 보니 제 앞에까지 나타나게 된 거였죠. 어쩔 수 없이 이 여자친구는 다시 무단 일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심의식 때문에 더 이상 연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당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신의 모심의 신에 의해서 생활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분은 신을 모시되 무단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셔서 생업을 바꾸신 분도 계셨고요. 어쩌면 이분도 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거고 결국 연애도 할 수 없었겠죠. 조금은 슬픈 일이지만 그만큼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네요. 이승과 저승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고 믿어왔던 우리 민족은 장래문화 또한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초상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만 나열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섬을 떠난 집에는 세배를 하지 않는다.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다. 산업집에 다녀오면 도부터 다녀와야 한다. 산업집에 안 들어가면 자기 집에도 초상이 난다. 아침에 산업집에 가면 재수가 돋다. 사실 이런 금기사항은 지금으로서는 대부분 믿지 않고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은 데다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지키는 국룰이 있습니다. 먼저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은 집 앞에서 몸에 소금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금기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삼가쯤에 다녀오면 몸에 소금을 뿌리죠. 그 이유는 장례식장에 귀신들이 많고 코리안 귀신이 몸에 붙어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와 비슷한 거로는 장례식장을 나오기 전에 춤을 뱉거나 오줌을 싸서 나쁜 이유를 없애고 나와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집안에 대소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자신이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면 행사가 끝나기 전까지 장례식장을 가서도 안됩니다. 10대 만에 만약 3개월 뒤에 결혼을 한다면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는 뜻인데요. 아무래도 오히려 잡기들이 많은 장례식장에 갔다가 구정탈 경우 이를 그리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 금기입니다. 장례식은 보통 3일장으로 진행하는데 사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옛부터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를 그 육신에 머문다고 믿어왔습니다. 때문에 장례식장이 왔다질 거라 3일 동안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비로소 이점을 떠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인이 3일 동안 이심에 머물고 이승과 저승 사이인 중천에서 49일을 머문다고 하죠. 그래서 49제를 지내며 고인의 넋을 달리는 제사도 지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슬픈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단에서는 절대로 우리지 말라는 금기가 있죠. 당연히 건물이 달 수밖에 없지만 만약 우이면 고인의 떠나는 길이 순탄치 못하거든요. 저승다자가 혼백을 데리고 저승을 가는데 이때 두 명의 저승다자가 양팔을 한쪽씩 붙잡고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가족들이 울음소리를 하면 고인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이때 저승다자가 고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몽둥이로 계속 때린다고 하죠. 다음 금기사항이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지만 산문사를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문사는 흔히들 산복을 입게 되는 흉환사로 풀이되는데요. 쉽게 말해 산모산이 생기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 주변에서 평소 아무런 변도 없던 분이 장례식이 다녀왔다가 3일 만에 돌아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30대인 분인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이걸 가지고 그냥 우연이다, 너무 억측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겠지만 산모살만큼은 귀신을 못 보는 저도 꼭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모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 따라서 상가집 갔다가 원인도 모르고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맞다나 자연은 밝혀내지 못했고 기독교 신자이신 할머니께서 결국 무당 집에 이모를 데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무당이 했던 천만이다, 아들이고 초상집 다녀왔소 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었다며 이모를 쓰다듬었다고 표현했는데 그게 정확히 산문살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걸 떼어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작 이모는 기억도 못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장례식장에는 산문기가 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산문기가 사람을 괴롭혀서 죽게 만들거나 그 집안에 오한을 준다고 하죠. 성인이야 크게 상관 없더라도 어린아이는 절대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 속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집안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있거나 위중한 환자가 있을 때도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귀신도 귀신이지만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병원균도 많기 때문이죠.
장례식장에 갈 때는 절대로 바닥에 끈이는 옷도 입지 말라고 하는데 이 또한 반역이 있는 병원금이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상주를 쳐다보면 부정 판단의 금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얼굴을 안 보면 의미로도 어쩌지 할까 싶네요. 상주가 옷을 입고 장례식을 치르면 부모의 저승길이 어둡다는 금기도 있는데요. 저도 이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뭔가 허름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을 들어주는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문자 내자 팥죽 3숟갈은 먹어야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팥은 뒤집에 두면 음식이고 도인이면 관을 들었다 보니 나쁜 기운은 없애라는 뜻인데요. 보통 관을 들어둘 정도면 밤새 장례식장을 지치고 있던 사람들이다 팥죽은커녕 당장 자고 싶을 겁니다. 소금을 뿌리는 걸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례식장 등기기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게 매치의 부정적인 곳으로 생각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서는 좋은 기억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게 되거나 살아가다 보면 장례식장에 갈 일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죠. 두 사람만 모시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랑 귀신이 많은 숨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금기사항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납득은 안 가더라도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부동산을 운영하냐, 정부 정책이나 부동산 투자 동향 같은 정보들을 많이 접근이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주민들과 친해지는 경우도 많죠. 그날도 아파트 입주민 중 한 분이 부동산을 찾아오셨습니다. 번외하실 때 제가 중개를 했던 분인데 동네에서 많이 마주치다 보니 이래저래 친해지게 된 케이스였죠. 점심시간이면 가끔씩 놀러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날도 점심시간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과 별 시럽지 않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18층에 사는 사람이 주민들이라 엄청 싸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족이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윗집이라 아랫집 사람들을 쥐잡듯이 해서 한바탕 머리끄다미를 잡고 싸웠다는 겁니다. 보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이유가 층간소음인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였죠. 밤이면 밤마다 소리가 들리니 그걸 못 참고 가족들이 죄다 밑집으로 찾아가서 항의를 했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했던 바 밤마다 거실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죠. 그것도 군이 높은 하이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이자에 반복적으로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니 반인이 잠을 못 잤고 결국 밑집을 찾아가 제발 조용히 좀 하달라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구두 소리가 나서 못 자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울림이 단어고만 말했기 때문에 윗집 사람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대요. 자기네도 자네집 가는데 누가 쿵쿵거리다며 말싸움이 시작됐고 그러다 결국 구두 소리가 너무 들린다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순간 윗집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되물었죠. 왜냐하면 그 집에는 남자들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그렇게 일단락지었다가 아랫집까지 찾아가서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했는데 더 가고 아닌 바 아랫집은 노부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이 신는 굽 높은 하이힐을 잊지도 않았죠. 그러다 아파트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집에 이사온 사람들 전에 살던 여자 때문에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그 전에도 거기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워낙 몸이 약했던 그 집 딸이 집에서 죽었거든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병원에 다니고 약을 달고 살다 자라내었는데 머리도 다 빠지고 얼굴에 피줄이 다 보일 정도로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다 20살이 넘은 것 같았는데 남들처럼 학교도 못 다니고 집과 병원에만 있어야 하니 평소에는 부모님이랑만 더운 아들이를 다 낳았죠. 조금 특이했던 것, 연애 젊은 여학생들처럼 놀고 싶었는지 가발을 쓰고 하이힐을 신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죽은 뒤 지금의 가족들이 그 집에 들어왔는데 밤마다 들린다는 하이힐 소리의 정체다 누가 봐도 거기서 죽은 여자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게다가 윗집과 아랫집에서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지도 않았다는 게 더 섬뜩했습니다. 그 소문이 아파트 동로와 더 퍼지는 바람에 불량해를 비롯해서 근처 상가 입주민들에게까지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집 아버지가 무당을 데려왔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이상한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죠. 또 다른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닙니다. 다만 같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친한분의 이야기인데요. 경기도 양평 근처에서 부동산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한 덕후가 찾아온 적이 있답니다.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일단 땅에도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왠지나 이나처럼
집을 짓지 못하는 땅도 있는데 이 부부는 렌지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토지 등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한데 이 부부는 당장 돈이 없지만 나중에 다시 잘 집을 만들 생각이었고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투자를 해서 토지 등급을 올릴 생각이었죠. 매년 동안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거나 해서 천천히 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집 짓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양평만 하더라도 산에 가까 충칭이 빌라형 집으로 짓는 경우도 많았고 단독주택도 고무병처럼 돈만 주면 멋들어지게 지어주거든요. 이 부부가 지은 집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제는 반찬났습니다. 담장이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데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집 바로 옆에 담장이 붙어 있었고 전원지 이처럼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은 간격으로 담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건 크게 장관 없는 데다가 그냥 마당에서 사용한 물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대요. 문제는 이 부부가 당장 여기서 살지는 않았지만 가끔 이곳에 놀러 올 때 생깁니다. 잠을 자면 항상 똑같은 꿈을 꾸는데 그 집 마당에 덩그러니 서 있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 담장과 집 사이에 웬 남자가 서 있대요. 아무런 부담 없이 벽만 보고 서 있는 남자인데 그 좁은 공간에서 가만히 서 있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꿈이나 싶었는데 여기서 잘 때마다 그 꿈을 꾼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그 꿈의 두 부부 모두 동시에 꾸는 거였죠. 일단은 매입한 지도 한참이 지난 데다가 집까지 직접 새로 지었는데 대체 이 꿈이 뭔지 짐작이 안 가다네요. 게다가 담장 사이 공간에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단체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꿈이 이상해지는데 꿈속에 나타나는 남자가 땅으로 점점 들어가다 합니다. 자기가 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꿈을 꾸면 꿀수록 다리부터 땅에 들어가 있는데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하반신이 거의 다 땅 밑으로 들어가 있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포크레인을 부르게 되는데 담장을 약간 허물고 그곳을 냅다 퍼봤답니다. 그런데 거의 7m 정도 팠을 때 그 안에서 사람뼈가 나오더네요. 경찰들 오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뼈를 검사해보니까 죽을지 30년도 더 된 사람뼈였답니다. 문제는 그리 무덤은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히 누군가 이 사람을 그곳에 묻었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는 그 부부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집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실제로 봉사도 하거나 땅 파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나 동물뼈가 많이들 나온다고 하죠. 언제 묻혔는지도 모를 뼈들이 나와서 놀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기놈이나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무고함이 짓짓는 건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없던 놈만도 바뀌지겠네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들리던 하이힐 소리도 참 안타까우면서도 무섭습니다. 살아 생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죽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겠죠. 20대 초반이면 나가 놀기도 바쁠 나이인데 그러지 못했음이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싶습니다. 애장토라, 아이들이 죽을 경우 아이를 묻는 무덤터를 말합니다. 즉, 아이들만 묻혀있는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애장토라는 게 대중적이지 않지만 예전에만 해도 애장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의학기술이 덜 발달되었던 그때에는 그만큼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고 이와 관련한 속설들을 많이들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갓난아이들이 포며, 마마, 장피푸스 등으로 많이 죽었고 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 안에는 호적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100일을 버틴 아이라고 할지라도 위량기의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성인의 경우 공부리나 화장을 했지만 아이들이 시시면 도른무덤으로 묻기도 했습니다. 근대로 넘어와서는 병원들이 생기긴 했지만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병원에서 병에 걸리거나 감염되어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 근처에 아이 시신을 묻는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에는 에키는이라는 곳이 있는데 보르베병원에서 죽은 아이들을 묻는 곳이라는 서울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새벽에 이곳을 지나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괴담도 있죠. 지금도 애장토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애기다, 애장골, 애장자, 애기담 등 아이를 묻는 곳이라는 건 명확히 알 수 있는 지명들입니다. 그렇다면 애장토를 만드는 방식은 어떨까요? 아이들을 묻는 방식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모두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으면 관을 사용하지 않았고 10살 이상의 아이는 이불이나 산배로 싸서 묻었습니다. 물론 부자들은 관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는 가만히 시신을 말거나
팔기로 싸서 묻기도 했죠. 특히 시신을 도모의 옷으로 감싸서 묻기도 했는데 혼자 외롭게 떠나지 말라는 도모의 흔적을 같이 묻어준 거였습니다. 지역마다 반찬은 옷의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결국 저승길에 오르는 아이와 함께하겠다는 의미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걸 막아야 했고 옮기는 독이 시신을 넣어 땅에 묻기도 했는데요. 쉽게 말해 장독대에 아이 시신을 넣어 묻었습니다. 시신을 묻을 때는 도모들이 이 독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특히 엄마가 독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았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역마다 사용하는 독이나 옹기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단지라고 표현을 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고 슬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단어가 생길 정도였죠. 아마 애물단지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철부지들을 애물단지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아이를 묻는 단지를 뜻하는 애물단지에서 비롯된 단어이고 그 뜻을 보시면 얼마나 슬픈 표현인지 아실 겁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슬슬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이 예전토론한 곳과 얽힌 무서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무섭다고 생각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당시 서울에서 살고 있던 저희 가족은 어머니의 투병생활 때문에 공기가 좋은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장편이었지만 어머니가 우선이라는 아버지의 의견에 작곡으로만지만 집 한 채를 고함이 되었죠. 처음 그 집에 도착했을 때는 가족들이 모두가 많이 놀랐습니다. 마치 반찬이라도 돈어만 친 것처럼 마당에 식기들이 내팽개쳐 있었고 단 안에도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가족 전체가 밤낮에 고생한 덕에 겨우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전 첨단에는 별탈 없이 지냈으나 이튿날부터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편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이삿짐들이 있어서 창고에 짐들을 옮기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근처에 있는 고양이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흡사 아이가 우는 소리 같았죠. 그것도 그냥 아이가 아닌 갓난쟁이가 아들 쓰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지 못했지만 유독 그 창고에서만 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마당을 쪼우서시던 아버지 귀가 저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더니 따라오신 아버지 또한 그 소리가 들리신다며 신기하다고 하셨죠. 그때만 해도 나산이나 시골에 사는 동물 소리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 왔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고 다같이 밥을 먹고는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제 방에는 햇살만 겨우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천장 바로 옆에 있을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었죠. 한밤에 잠깐 눈을 떴는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쳐다보니 창문에 우린 여자 얼굴이 있더군요. 놀라서 머무리 비켜 다시 보니 그 사이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밤이 눈인 것도 아니었고 분명 제가 깨어나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방문을 열고 바깥을 보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다시 잠을 잘 때도 계속 창문을 쳐다보면서 거의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여자를 어머니도 보시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이사 온 후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다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었는데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탓에 저녁자리가 끝나고 다들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벼랑간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동생들과 제가 바로 부모님 맘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서 이미 겁에 질려 저는 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는데 그 옆에서 아버지를 대체 왜 그러냐고 묻고 계셨죠. 아닌 밤중에 온 가족이 방에 들어오니 어머니도 그냥 안멍으로 꾼 것 같다며 다들 들어가서 다시 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니 제가 창문에서 봤던 여자를 보신 것 같았죠. 혼술에서 어머니가 마당에 혼자 서 있었는데 마루에 우린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고는 앉아있더랍니다. 어머니를 죽이듯이 노려보고 있어서 대체 누구신데 남의 집에 들어오냐고 했더니 갑자기 날아오듯 오더니 어머니의 목을 움켜잡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네요.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계속 노려보면서 어머니의 목을 잡고 있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제가 얼핏 봤던 그 여자의 생김새를 말씀드렸더니 역시나 그 여자가 맞았던 것 같고요.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결국 막내 동생 사건으로 이 집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잊어본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막내 동생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잠결에 어머니인 줄 알고 그냥 얼굴을 퍼먹고는 더 자려고 했더니 점점 그 소리가 커지더래요.
계속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싶어서 눈을 떠보니 문 옆에 웬 여자가 서서는 노잼을 부르고 있더랍니다. 포장을 한 것처럼 청백한 얼굴에 금반이라도 투질 것 같은 눈을 부라리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봤던 것처럼 하얀 소복을 입고 있더랍니다.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오시면서 물을 밀었는데 그 뒤를 다시 보니 그새 사라지고 없었죠. 이제부터 점점 그 여자가 진짜 귀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서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2,000만 원을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제서야 그분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네요.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그분이랑 아버지가 야산 근처에 가서 같이 오줌을 누고 담배를 태우셨는데 그때 얼핏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원래 이 집에 사람들이 자주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귀신 나와서 도망가셨다는 이야기였죠. 그때는 그냥 술기맹의 좀만이라고 생각했으나 사태가 이 지점까지 오게 되니 그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지금 집에선 여전히 신이 나온다고 말하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꺼내더랍니다. 30년 전쯤에 그 집에서 가족이 살고 있었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었는데 그 슬픔을 못 견디고 아이 엄마가 안방에서 자살을 했답니다. 죽기 전에도 얼마나 슬퍼했는지 상면상을 하는 것처럼 매일 소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이 무덤도 집 바로 옆에 있는 모자 마련했고 그게 지금의 창고 자리였죠. 결국 남편도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계속 집이 방치되고 있다가 5년 전에 누군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처음에는 잘 사는 걸 싶었지만 귀신이 나오는 통에 결국 이사를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그 다다음 사람도 1년은 못 버티고 도망갔었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도 이미 저희도 못 살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이사 오면서 아버지의 일자리가 생겼고 저희 또한 전학을 온지라 어쩔 수 없이 무당을 부르게 되는데요. 아직도 단식 지역이 나는 게 그 무당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이 울음소리를 흉내냈단 거였습니다. 고스란한 것도 아니었고 진짜 말 그대로 집에 들어서자 바로 아이 흉내를 내면서 창고로 가더군요. 집 안에 쭉 돌아다녔는데 안방에 들어가서는 그 여자 미실을 만나지 바로 마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돈으로 500만 원 정도를 들였는데 그만큼 열심히 구슬해줬지만 전혀 효과는 없었습니다. 구슬하고도 아마도 어머니께서는 안목에 시달리셨고 저마도 어제는 이따간씩 그 여자를 봐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음산한 비밀들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도 이어질 신비롭고 오싹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조언도 듣고 싶어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